안녕하세요. 매니저문 이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GTA를 통과한 배아지만 착상에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배아의 퀄리티, 배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식을 받는 그 자궁과 자궁 내막의 수용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 내막의 초음파에서 보이는 그 외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궁 내막 자체가 실질적인 착상과 임신 실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초음파, 질초음파, 골반 초음파를 많이 보이시잖아요. 골반 초음파는 자궁 내막을 확인하기에는 대단히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아프거나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 검사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막의 두께나 패턴을 보고서 시험관 시술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진 골드 등 연구들에 보면은 신선 배아 이식 주기든 냉동 배아 이식 주기든 간에 이식 당일 그리고 이식 직전의 내막 평가를 둘 다 평가를 해봤었는데 연속적으로 8mm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착상률, 임신율, 임상 임신율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큰 영향이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무조건 내막이 두꺼워야만 좋다. 이런 일괄적인 공식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께는 그 정도가 됐다라고 보고 패턴은 조금 다릅니다. 자궁 내막은 배란기 전후로 내막 두께가 변하고 자궁 내막의 초음파에서 보이는 그 패턴도 달라져요. 생리학적으로 초기, 그러니까 배란이 되기 전에는 내막이 상대적으로 저음영, 하이포에코익하다고 우리가 부르는데 좀 더 검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자라오는 내막과 아래에서 자라오는 내막 그 둘이 만나는 하얀 선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란이 되고 자궁 내막의 샘과 안의 혈관과 이런 기질이 더 발달하게 되면은 점점 에코가 증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얀색으로 변해가고 그런 것들이 전체 자궁 내막 전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균질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진골드라는 분의 연구에서는 신선 주기의 이식 직후에 중후기 분비기 내막 패턴을 가진 분들은 초기 분비기 내막 패턴을 가진 분들보다 착상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초기에 초기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초기에 그때와 어울리지 않는 허옇게 변한 중기 혹은 그 이후 시기의 내막을 초음파에서 보여주는 분들은 신선 주기에서는 배아와 자궁 내막의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 때 후기 내막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막을 가진 분들은 자궁 내막이 두껍더라도 착상률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됐어요. 지버버그 등은 225번의 냉동 주기에서 NGS로 검사로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검사가 된 배아를 이식한 후에 내막 압축의 유무에 따른 임신율을 또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가 좀 흥미로운 게 내막 압축이 없는 경우보다 5에서 10% 혹은 20% 이상의 압축이 발생한 경우 임신율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질이라는 연구자의 연구도 비슷하게 자궁 내막의 10% 이상 압축이 된 경우 임신 결과가 더 좋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는 반대로 259번의 인공 냉동 배아 이식 주기에서는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이식한 그 전향적 연구에서 5% 이상 내막이 줄었다라고 해서 더 임신율이 좋거나 더 생아 출생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진 연구들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들이 초음파 평가하는 시기와 방법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났고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보여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내막 압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자궁 내막이 착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께가 살짝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궁 내막이 적당히 두껍고 건강하고 이래야 착상이 잘 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배란이 되고 나면 혹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투여가 시작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두꺼웠다가도 그것이 며칠간 지속이 되면은 착상을 실제로 하는 시기에는 약간 압축되는 쪼그라드는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그것을 내막 압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내막이 압축이 잘 일어나는 분들, 두꺼웠다가 쪼그라드는, 압축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임신 성공률이 더 높았다는 얘기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내막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얇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배아가 두꺼워진 내막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다져지고 세팅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궁 내막 압축이 시험관 시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게스테론 노출로 인해서 내막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궁 내막의 수용 능력이 좋은 거다, 그런 이론적 배경이 존재한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궁 내막이 충분히 압축되지 않았으니 난 이번 사이클은 취소하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까지는 되지 않지만 이런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궁 내막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성 자궁 내막염이 있는 경우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워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기면 아주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기는 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반복 착상 실패, 반착 실패를 겪는 분들의 3분의 1이 뭐 CD138, 138이라는 그 세표 표지자,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발현되는 표지자인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막염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는다는 연구도 존재하고요. 근데 뭐 막상 한번 치료만 잘 되고 나면은 그 외에 뭐 착상률, 임신율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보고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체가 정상인 배아든 아니든 이런 염증 환경에서 반응이 실제로는 그닥 크지 않다라는 연구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염색체가 정상인 배아를 넣었을 때 만성 자궁염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확실히 있어 라는 직접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염증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또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치료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정상적인 성공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혹시 뭐 있을지도 모르는 염증을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자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마이너하고 드문 일들이기는 한데 과거의 산과 병력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 경력이 있으면 조금 성공률이 낮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존재해요. 예전 연구들은 뭐 신선 배아 이식, 냉동 배아 이식, 배반포 이식, 분열기, 3일 배양 이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뒤섞어서 본 경우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프라이드 덴탈이라는 분은 비교적 설계를 잘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한 번의 질식분만 혹은 제왕절개를 겪은 뒤에 5일 배양, 배반포 단계에서 단일 한 개의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이식을 받은 환자라고 컨디션을 딱 조정을 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그룹이 질식분만을 했던 그룹보다 착상률이 떨어졌고 생아 출생률도 낮았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만 들으면 또 둘째 임신을 시험관 성공을 위해서 큰애기 낳을 때 선생님 제왕절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근거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왕절개, 반복적인 자궁에 손상을 주는 일들은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꽤나 흔하게 맞닥뜨리고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그 자궁 선근증, 샘근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과 자궁 내막증의 부분인데요. 사실 자궁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장 흔하고 가장 어렵고 많이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난임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궁 샘근증이 있으면 임신 결과가 나빠진다는 보고들이 꽤 많아요. 착상률 떨어지고, 실제로 아기집이 보여도 생아 출생률 떨어지고, 유산도 더 잘 되고, 이런 보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다른 위험 요소도 같이 갖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나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같이 동반돼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겪은 분들이 이게 정말 샘근증 오롯이 혼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생긴 요인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게는 했었거든요. 근데 니을이라는 연구분이 샘근증을 아예 그냥 3D 초음파로 다 찍으신 거예요, 모든 환자들을. 그래서 진단된 환자들 중에 유전적으로 정상인 PGT를 통과한 배반포, 오일배양 배아를 이식받은 분들을 추적을 해봤는데, 이분 연구에서는 유산율, 임신율, 생아출생률 이런 것들이 자궁선근증이 있던 없던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들을 발표하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관찰자에 따라서 진단 자체가 되게 편차가 크기도 해요. 이 병원에 갔을 때는 선근증 있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다른 의사 선생님 보면은 아니요, 아직 그 정도까지 보기엔 좀 애매해요 라는 얘기들을 들으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진단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스텐코바라는 분의 연구를 한번 보면은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이식받은 한 170명 정도를 추적 관찰을 해봤었어요. 이분은 나름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샘근증이 있는 사람들의 유산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결과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히 화학적 임신이라고 부르는 그 생화학적 임신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았고, 그 다음에 유산이나 임상적 유산도 많이 겪었다라는 표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여전히 데이터들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샘근증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거는 임신을 많이 방해하는 병이야 라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온전한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임상 의사가 맞춤형으로 적당한 처치를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증상이 없는 샘근증은 착상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너무너무 심한 분들은 유산 위험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샘근증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이것을 그 GnRH 억제 치료 등을 폐경주사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몇 달을 맞으면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무조건적인 프로토콜화해서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근거가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샘근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고, 특히 정상 배아를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한 치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결국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궁내막증이죠. 자궁내막증도 시험관 시술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보고들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착상률 저하, 임신 자체가 되지도 않고 자궁내막 수용성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자궁내막증이라는 병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궁내막의 그 어떠함 때문에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궁내막증을 갖게 되는 그런 자궁내막 자체는 수용성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도 잘못 설정이 돼 있고, 활성산소 증가가 많이 되어 있으며 산화 스트레스도 또 많이 필요하고, 배아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착상을 실패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이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반박하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비숍이라는 연구자에 의하면 자궁내막증 환자들과 요인이 없는 그 대조군의 착상, 생아출생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328명의 환자가 459번의 냉동주기에서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이식받았는데, 내막증 환자들의 염색체 이상 비율도 남성 요인 불임 환자들과 비슷했고, 결과적으로 내막증이 실패를 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결국은 여성의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한 염색체 이상 비율의 증가, 이것이 주 요인이었다라는 걸로 판정이 되었고, 내막증의 존재 자체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비숍이라는 분이 한 연구예요. 계속 지금 결론의 모호함이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그래서 자궁선근증과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은 어떤 절대적인 한 가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환자의 상황과 환자의 증상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처한 어떤 몸 상태, 이런 것들에 따른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렴해서 그 환자들에게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식의 용이성이에요.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이 얼마나 순조로운가, 편안하게 이식이 됐는가, 아프지 않게 이식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집게로 짚고 막 피도 많이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아파하면서 1시간 넘게 끙끙 이식을 했을 때에는 임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실제로 연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알바레즈 같은 분들은 PGT 정상 통과 배아들을 사용한 370번의 냉동 이식 주기를 조사를 했는데, 소위 말해 어려웠던 이식과 쉬운 이식을 다 이제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 어려운 이식은 생아 출생률이 살짝 낮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할 정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이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냥 기본 카테터 말고 그 외 추가적인 도구를 썼다든지 좀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기구를 자꾸 당기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제가 이식을 진행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진짜 극소수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저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임신율이 낮아지는 경향 자체는 보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식 자체는 부드럽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자궁 내막 손상이에요. 자궁 내막 긁기, 자궁 내막술, 자극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불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시험관 시술 전에도 그렇고 이식 날짜를 준비를 시작하는 날도 그렇고 자궁 내막을 이렇게 좀 긁어가지고 회복이 가능한 살짝 상처를 내면은 그 과정에서 그것을 회복하느라고 몸 안에서 어떤 사이토카인, 성장인자들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오히려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착석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론, 가설, 뭐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막 손상을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규모 연구에서도 자궁 내막 긁기를 한 그룹, 여기를 한 690명 정도를 두고 안 한 그룹 674명, 이렇게 막 큰 숫자를 비교를 해서 봤는데 생아 출생률 차이 없었고 임신율 차이 없었고 진행 중인 임신율 차이 없었고 유산율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만 이식했는데도 착상이 안 됐던 분들 있잖아요. 고위험군에서는 도대체 어떨까 해서 워너라는 분들이 이제 후향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초기에 정상 배아 이식을 실패하고 두 번째 정상 배아 이식을 시도한 한 200명, 290명 환자들 중에서 39명이 긁는 자궁 내막 자극술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 두 그룹 간의 임신율은 55%대 43.6%, 지속 임신율은 42.6%대 38.5%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숫자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학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진짜 이것을 보기 위한 무작위 배정을 한 게 아니라 후향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환자 고르는 것도 의사 마음대로 골랐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셀렉션 과정에 약점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궁 내막을 이렇게 손상시키고 긁는 것들이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이식하는 분들께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 내막이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철저한 검사법들로 평가를 한 후에 좋은 내막을 골라서 이식을 하면 지금까지 안 됐던 정상 배아 이식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시중에는 여러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ERA, Endometrial Receptivity Analysis, EMMA, Endometrial Microbiome Metagenomic Analysis.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앨리스, Analysis of Infectious Chronic Endometritis, 리셉티바, BCL6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이른바 자궁 내막 환경에 대한 이런 정밀 검사,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검사들이 착상이나 임신율 성공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들 시도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최근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점점 결과들이 쌓여가면서 효과가 크게 없거나 오히려 성공률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왜 오히려 성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지, ERA나 엠마나 앨리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궁 내막 조직을 생검해야 돼요. 조직을 일부 뜯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뜯는 과정, 이런 것들을 긁는 과정 자체가 환자에게 통증, 자궁 수축, 추가 염증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거를 보내고 그것이 결과가 돌아오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식 주기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 주기가 그럼 좀 더 복잡해지고 늘어지고 이러면 기다리는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환자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ERA는 우리가 착상 윈도우라는 얘기하죠. Window of Implantation을 찾아서 어떤 개인화된 나한테 맞는 시점에 이식을 해준다. 이런 것들로 유명해지고 알려진 거지만, 최근 그 무작위 대조 연구나 메타 분석 이런 것들을 보면은 ERA 시행군, 비시행군, 임신 성공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고된 바가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2022년 논문 듀라이라지라든지 20년도에 시몬 등이 발표한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하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ERA는 차차하고 엠마, 앨리스, 리셉티바 이런 것들은 더더욱 더 도입 역사가 짧고 RCT,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 것들이 데이터가 충분치가 않고 장기 추적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는지도 여전히 대단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규모로 한 연구, 뭐 케이스 보고 이런 것들의 자그마한 연구들에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결론도 있지만 그냥 비용 시간이랑 침습성만 늘어난다는 연구들도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또한 이 반복 착상 실패라는 게 어떤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자, 난자 상태, 배아의 품질, 자궁의 모양, 내막의 염증, 면역학적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전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정했을 때 무조건 성공률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들은 여전히 되게 부족해요. 특히 이런 내용들은 2022년도 미국 불임학회의 권고안으로도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비용과 시간만 많이 투자한 채 결과를 못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권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짜 커다란 메타 분석에서도 그런 것들에서 숫자의 변화를 보여줘야만 모든 사람에게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임신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ERA뿐이 아니라 엠마나 뭐 앨리스나 리셉티바 같은 모든 검사들에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검사 각각의 기전이라든지 그것이 왜 듣지 않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쓰면 또 안 되는 거냐? 저는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선별적으로 아주 제한된, 그러니까 모두에게 쓰진 않고 제한된 환자분에게 POC에는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선별적인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시술과 모든 검사,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상이 되지 않고 자궁 내막염이 좀 있는 것처럼 의심이 된다든지, 착상은 잘 되는데 계속 화학적 임신이나 유산만이 반복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원인을 다 배제한 뒤에 그 외에 모든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보루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하고요. 결핵과 같은 특수한 감염이 있을 때에는 자궁 내막 결핵이죠. 자궁 내막에도 결핵균이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 진단 목적으로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관점에서 PGT 통과한 배아가 왜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궁 측과 자궁 내막 측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궁 내막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자궁 내막의 패턴이고, 그 이후에 내막의 압축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 증상으로는 쉽게 드러나긴 어렵지만 만성으로 있는 자궁 내막의 염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전에 임신 출산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제왕절개, 자궁에 어떤 식으로든 손상을 잠깐 주었다가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궁 샘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의 존재, 유무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궁 이식이 편하게 되는 게 과연 또 중요한 건지, 그리고 자궁 내막을 긁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콕 짚을 만한
요소들은 아직 많진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막이 너무 얇지 않게 관리하고, 혹시 모를 염증은 미리 확인하고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식 과정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한다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ERA라든지 엠마 앨리스 같은 내막 환경 검사들은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한 정밀 검사로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검사의 한계나 근거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분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